안녕하세요. Structured Product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Structured Product가 공식들이 조금 어려운 공식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CAI 책이 다 그렇지만, 공식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 같은 거는 뭐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공식 같은 걸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비약이 심한 게 이제 CAI이긴 한데,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걸. 가능하면 좀 그거를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 이런 공식이잖아요 하고 좀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럭처링은 특히나 이 조금 금융공학적인 이야기들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 금융공학적인 이야기가 얼마만큼 포함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개량적으로 접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금융공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약간의 시장의 실무적인 이야기를 갖다 붙이게 되면 대단히 실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막 됩니다. 특히나 Structured Product 같은 경우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상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상품을 구조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의 특성을 다 이해하자 이러려면 Structured Product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Structured Product는 다 신용 파생 상품 같은 걸 이용한, 또는 신용 위험을 좀 다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류의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상품을 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제 좀 주식하고 연계해서 에코티하고 연계된 구조화 상품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약간 까탈스러운 내용들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특히나 이런 걸 한 번도 내가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CAI 과목 자체가 대부분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긴 한데, 특히나 이제 Structured Product 같은 경우는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거나 이러면 좀 쉬운데, 그런 걸 모르게 되면 또 신용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게 좀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레벨 1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는 게 아주 깊이 있게 막 파고들지를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근데 문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춘다는 것 자체도요, 공식 같은 것들이, 계산하기 위한 공식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공식에 대한 전개 과정 하나도 없이 결과의 공식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걸림돌이 막 됩니다. 공식 자체를 이해하는 게. 그런 거는 좀 하여튼 직관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4페이지에 Introduction to Structuring 이런 걸 봅시다. 뭔가 구조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트로덕션 소개인데요.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뭘 구조화시킬 거냐면, 캐시플로우, 금융상품을 우리가 뭔가 구조화시킬 거라서, 결국 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금융상품으로부터 나중에 미래의 현금 흐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들고 있으면, 근데 금융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이라는 게 확실하지는 않고요. 예측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약속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류의 현금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약속들이 안 올 수 있는 위험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조화시킨다는 거는 캐시플로우를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위험을 구조화시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캐시플로우의 위험을. 자, 내용을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Financial Strategic Basic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Structuring Basic. In finance, structuring is a process for creating new securities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such as risk exposure. 그러니까 금융에서 스트럭처링이라는 게 새로운 유가증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을 하는데, 이 새로운 유가증권이 보니까 differing characteristic, 뭔가 속성, 이것을 말하는 속성이라는 게 리스크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리턴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유가증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From a single investment or from multiple investment.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투자물로부터
뭔가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현금 흐름이 하나의 투자물로부터 현금 흐름을 가져올 텐데 그 현금 흐름이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로 구분해 보는 거죠. 여러 개로. 또는 그 여러 개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또 그걸 갖다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자산 뭉치가 있어요. 그 뭉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현금 흐름을 갖다 또 구분을 해가지고 다양한 유가증권을 만들어 보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스트럭처링을 합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코퍼레이트 캐피탈 스트럭처링 하는 거예요. 코퍼레이트 캐피탈 스트럭처링. 뭐 코퍼레이트 그거는 이것죠 이제. 이게 우리 그 밸런스 시트잖아요. 재무 상태표가 있죠. 어떤 회사에. 왼쪽에 보면은 에셋이 있고요. 에셋.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ebt이라는 게 있고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equity가 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셋으로부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운용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올 텐데 운용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거 debt 홀더가 가져가기도 하고 equity 홀더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게 되면 싱글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싱글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구조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걸 우리는 그냥 캐피탈 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자본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거는 debt capital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equity capital 이런 식으로. 근데 이 debt capital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본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equity capital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스탁,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본드하고 스탁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캐시플로우도 또 다르죠. 주식과 채권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새로운 뉴 시큐리티 유가증권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유가증권의 현금 흐름이 어디로부터 올 거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싱글 에셋 쪽. 싱글 에셋이라니까 자산이 하나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왼쪽에 나와 있는 하여튼 이 에셋 덩어리 요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두 개의 유가증권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캐피탈 스트럭처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corporate capital structure is a common form of financial structuring.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financial structuring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본 구조를 만든 게 그 세 번째 문장의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as shown in figure 1, corporate capital comes in two basic forms.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본 폼이 있는데 debt과 equity가 있다. Debt capital, equity capital 이렇게 있죠. Each form of capital has a different claim to the corporation's underlying asset.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에 대한 청구권 또 뭐 다르게 말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 이런 청구권들이 달라요. 채권 들고 있는 사람과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through financial structuring, investors with a different risk and return requirement may invest in the same corporation.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지만 내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채권 투자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탁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185페이지였어요. Primary types of financial structure라는 거 볼게요. 뭐 가장 많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corporate capital structure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걸 한번 보시면 structured product to design hedge. hedge 목적으로 그 만들어져 있는 구조와 상품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CDS라는 게 있는데요. 이 CDS는 이 신용 파생 상품인데 얘는 보험하고 속성이 똑같습니다. Credit Default Swap은. 한번 내용을 봅시다. Credit Default Swap is a simple form of a structured product that helps debt holders manage their credit risk. 자, CDS는 debt holder라는 사람은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채권이 디폴트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 디폴트 위험 또는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좀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CDS라는 상품입니다. 자, for a fee, banks will sell debt holders a CDS. Under the CDS, the bank agreed to pay the debt holder if the creditor fails to make a payment.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CDS를 잘 아시는 분은 그냥 휙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떤 인베스터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debt hold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투자자인데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이 투자자가 debt, 채권을 들고 있는 거, 이런 본드 들고 있는 거죠. 이제 본드 가지고 있어요. 이 본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자도 있고 쿠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원금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쿠폰과 프린시플 원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받게 돼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본드를 들고 있으면. 근데 이 데트 홀더는 뭐가 걱정인 거냐면 이게 이런 쿠폰이나 이런 프린시플 같은 이런 캐시플로우가 안 오는 게 걱정이에요. 디폴트 나는 게 걱정이라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 교재대로 본다면 뱅크한테 가서 이런 딜을 하면 됩니다. 거래를 하면 돼요. 자, 이 인베스터가 뱅크한테 뭘 줄 거냐면 fee 줄게요. 돈 줄게요. 어떤 수수료처럼 주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있잖아요. 이 본드가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러면 보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레딧 로스. 이 본드가 만약에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 손실을 물어주세요. 신용 손실을 물어주세요. 제가 점선 처리한 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 손실을 이 뱅크가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대신에 뭘 받는 거냐면 보험료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계약, 지금 인베스터하고 그 다음에 뱅크하고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계약이 있죠. 이런 계약을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라고 하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뱅크는 CDS를 파는 사람이고 셀러고요. CDS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이 뱅크는 보험을 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베스터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 CDS 바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CDS라는 계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번 보게 되면 CDS는 계약은요.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위험을 갖다가 보장받고자 하는 거냐면 크레딧 리스크를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디폴트 위험을. 그래서 인베스터는 이 채권의 가격이 왔다 갔다 이 채권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디폴트란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나 손해가 나게 되면 그거를 물어주세요. 대신에 내가 수수료를 좀 낼게요. 라고 하는 계약이 CDS 계약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수한 크레딧 리스크만 거래하는 거예요. 크레딧 리스크를 트랜스퍼 하는 거죠. 자, 원래 크레딧 리스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본드의 디폴트 위험은 인베스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딧 리스크를 이쪽 상대방한테 딱 떠넘겨버리고 손해가 나게 되면 물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드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는 뱅크고 뱅크는 그 크레딧 리스크를 공짜로 부담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이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CDS 프리미엄. 또는 CDS 스프레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보면은, credit default swap is a simple form of a structured product that holders manage their credit risk. 그러니까 채권자로 하여금 이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채권의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품이 CDS입니다. 그래서 다시 for fee를 받고 은행은 will sell bondholders CDS를 본드홀더한테 팝니다. 그리고 이 CDS 구조에서는 the bank agrees to pay the debt holder if the creditor fails to make a payment. 돈 빌리 간 사람이죠. 돈 빌리 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때 나오는 손실을 물어줄게요 라고 하고 in essence CDS shift default risk from the bondholder to the bank.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 또는 뭐 크레딧 리스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디폴트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를 상대방 그러니까 뱅크 쪽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if a creditor default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the bank makes the debt holder whole. 그 은행은 그 손해를 갖다가 다 물어줍니다. 손해만큼을. 그리고 if the creditor does not default 이 본드가 부도가 안 나게 되면 the bank pays nothing. 은행은 돈 물어줄 게 하나도 없고요. and earns the fee for taking the default risk. 그 수수료 해당되는 fee만 은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똑같은 얘기죠.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을 물어주는 거고, 사고가 안 나게 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 CDO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요. 다음 챕터에서 CDO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주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뭐 잠깐 소개한 것만 보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is a structured security with cash flows that are backed by a pool of debt securities, which could include bond, loans, or other debt instrument. CDO는 유가증권인데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구조화되어 있는 유가증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관이 있고 그 발행한 기관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이용해서 이런 거죠, 지금. 본드를 발행한 기관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예컨대 ABC라는 회사라고 합시다. ABC 컴퍼니. ABC라는 회사가 있어요. ABC 회사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본드에다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주식에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 흐름을 갖다가 약속된 돈을 갖다 받으려고 하게 되면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 거냐면 얘를 쳐다봐야죠. 얘가 장사를 잘하는지 안 되는지 쳐다봐야 돼요. 근데 CDO는 CDO 같은 유가증권은 이런 본드나 스탁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서 CDO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약속된 이자하고 원금을 받긴 할 텐데 마치 본드처럼. 근데 그 약속된 이자와 원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론풀, 대출의 집합이라든지 또는요 채권의 풀, 채권의 집합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다가 풀링을 한 다음에 그 풀링되어 있는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는 유가증권, 이런 게 CDO입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테니까요. 그때 보시는 게 오히려 쉽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CDO류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 밑에서 examples of tailoring structured product. 그러니까 이런 류의 구조화 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구조화 상품이니까 어떻게 구조화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Financial securities can be tailored into many different types of structured product.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구조화 상품들은 CMO나 CDO와 같은 그 신용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주가 위험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구조화 상품이 있고, 두 가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 또는 에코티 리스크, 주가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이거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자, 그 185페이지 밑에 나오는 거는 예시인데요.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셔서 186페이지로 가십니다. Financial Structuring and the Economy. 자, Market Completion and Economic Motivation 하고 봅시다. 이런 구조화 상품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이야기인데, Structured product were created in part to meet investor demand for securities that have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met with basic stocks, bond, and other investmen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현금 흐름 구조가 아닌 좀 독특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시장의 니즈 때문에 구조화 상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걸 갖다가 마켓 컴플리션, 시장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다양한 시장에서의 니즈가 존재하면 그 니즈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더 완전해지겠죠. 완결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Issuers of Structured Product seized this opportunity as a way to generate additional fees at a time when trading and other commissions began to decline.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 상품을 발행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어디셔널 피, 새로운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본연의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안 날 때에 이런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investors embraced structured product as a way to meet particular goals in terms of risk return, taxation, liquidity, and diversification.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시장에 없나요? 라고 봤더니 이런 아주 독특한 유의 구조화 상품들이 등장해 있으면 그걸 보고 자기들의 아주 스페시픽한 고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행자 입장에서도 그 새로운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고, 반면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시픽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는 면에서 좋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complete market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market completion is a motivation for structuring because both issuers and investors benefit economically.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점 완성이 되어 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발행자, 그런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자 입장에서 그렇고, 둘 다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개개의 목표를 갖다가 좀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가 있어요. Structured product and state of the world라는 거 봅시다. Complete market do not exist in the real world.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완전한 시장, 완벽하게 완결된 시장이란 건 없고, 시장은 완결을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진행될 뿐입니다. 뭔가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게 등장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뭔가 또 부족하게 되면 니즈에 맞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니즈에 맞는 상품이 나오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put simply에서 in an incomplete market, one participant always had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participant. 자, 이렇게 완성이 덜 된 불완전 시장이 되게 되면,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information advantage, 정보를 갖다 좀 유리한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information disadvantage, 정보가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는 정보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시장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시장에 만들어내면 정보의 우위에 대한 제가 대가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정보의 우위가 계속해서 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상품이 뭔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상품이 보편화되는 순간 정보의 우위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은 좀 더 완성되게 됩니다. 또 하나, state of the world라는 표현. state of the world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state of the world라고 합니다. 시장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라는 거예요. 시장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GDP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이런 지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품이 괜찮겠군 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은요 컴플리트한 마켓으로 가게 됩니다. 저 밑으로 오셔서 Structured Product in the Role of Market Completeness에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Structured Products can offer investors different types, levels, and frequencies of cash flows or returns, and often include some form of risk transfer or risk enhancement. 그러니까 구조화 상품들은 투자자들한테 다양한 유형의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구조화 상품들이라는 게 금융 상품이 다양하다는 거는 결국은 보면은 그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이 좀 독특하거나, 또는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좀 독특하거나, 수익의 구조가 독특하거나, 좀 그런 게 금융상품이 다양한 거죠. 구조상품들은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현금 흐름의 구조나, 위험의 구조나, 리턴의 구조나, 또는 어떤 한쪽에서 상대방 쪽으로 위험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라든지, 또는 수익을 갖다 좀 높이는 구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Structured products work as a market completers because they help meet investor demand for securities that are tied to specific risk profiles, return requirement, and market expectation. 그러니까 그 구조화 상품이라는 게 시장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 시장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맞춰줌으로써
구조화 상품들이 시장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상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CMO라는 것도 보죠. 자, 이제 CAIA 시험에 아주 특징들이 막 나타납니다. 뜬금없이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CMO는 Collateral Mortgage Obligation은 대표적인 아주 구조화 상품 중에 하나인데, 론과 같은, 론 중에서도 보게 되면 모기지론 같은 게 있어요. 모기지론은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그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게 CMO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간다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일종의 구조화를 시켜야만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뭔가 좀 구조화 작업을 좀 하게 되면, 그러면 유가증권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유가증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좀 뭔가 스트럭처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유가증권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봅시다, 거기서.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자, 이라는 게 a popular form of structured financing for mortgage-based asset. mortgage-based asset이라는 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좀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CMOs differ from mortgage pools in that mortgage pools usually only have one type of payout and all investors are eligible for that sum payout. 그러니까 모기지하고는 CMO가 좀 다른데, 그 모기지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만약에 현금 흐름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투자자는요, 그냥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그냥 가져가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내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어떤 현금 흐름이 올 거냐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 오겠죠. 이자하고 원금이 올 거라고요. 그런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CMO는 그렇게 심플한 구조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조금은요, 독특하게 단계를 좀 만들어서 일반적인 모기지 풀하고는 그 모기지 풀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설계를 하는 게 밑에 피규어 2에 보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피규어 2 그림 한번 봅시다. 왼쪽에 SF 풀이 있는데요. SF. 그 SF 풀을 다른 말로는 콜레토럴이라고 합니다. 담보라는 의미죠. 200밀리언만큼의 SF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SF풀은 다 어떤 거냐면 좀 상세 설명이 나와 있기를 FHA insured 30-year mortgages with a fixed interest rate 4.5%. 그러니까 이게 FHA insured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주택과 관련,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돈을 갖다 빌려주게 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빌려간 사람이. 근데 이 못 갚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부도 위험을 뭘로 보장할 거냐면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출이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면 여기서 insured 돼 있는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이 대출들이 보험이 다 가입돼 있으니까 혹시나 이 대출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가 그 디폴트 난 손해를 물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FHA insured 이게 이 insured 돼 있게 되면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게 되면 디폴트 위험은요 걱정이 없죠.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 손실을 갖다가 물어줄 거예요. 이런 의미라서 디폴트 위험은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S풀 콜레토럴이라는 게 SS이 뭐냐면 밑에 나오는 방금 설명한 모기지예요. 부동산 담보대출. 30년짜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담보처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30년짜리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자가 4.5%짜리입니다. 자, 이 S풀로부터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오겠죠. 이자도 오고 원금도 오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면 시니어 트렌치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니어 트렌치는 나중에 가져가고 에쿼티 트렌치는 맨 나중에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S풀로부터 나오는 모기지 론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로부터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순서가 워터폴 방식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이래요. 자, 그거 한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시니어 트렌치는 130밀리언, 그 다음에 주니어 트렌치는 50밀리언, 에쿼티 트렌치는 20밀리언이에요. 130, 50, 20을 다 합치게 되면 200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구조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뱅크가 있고, 뱅크의 밸런스 시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기지론들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대출들이. 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N번까지의 부동산 담보 대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뱅크가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이 모기지를 갖다 이렇게 팔게요. 그러면 이 모기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 이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법인으로 오게 됩니다. 자, 전체 모기지론이 다 일로 왔다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근데 이게 전부 다 insured 되어 있는 모기지입니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폴트 나더라도 보험회사가 어쨌든 디폴트 손실을 물어줄 거예요. 요거 전체 금액으로 봤더니 요게 200밀리언이에요. 200밀리언. 자, 이 특수목적법인은 이걸 사왔다고요. 요렇게 이제 매각한 거죠. 세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줘야죠. 200밀리언을 줄게요. 이렇게. 200밀리언 주고 200밀리언만큼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은 시장으로부터 200밀리언을 갖다가 조달을 할 거고 대신에 유가증권을 발행할 거예요. 시큐리티. 그러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인베스터스. 자, 투자자들은 돈을 갖다가 200밀리언만큼을 갖다가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런 식인 거죠. 130밀리언을 누군가가 내고, 그 다음에 50밀리언을 또 누군가가 내고, 20밀리언을 누군가가 냈어요. 그리고 그 130밀리언을 요 위에 있는 요 130밀리언만큼의 유가증권을 우리는 시니어 트렌치라고 부르고, 트렌치는 그냥 뭐 슬라이스란 뜻입니다. 슬라이스.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게 주니어 트렌치라고 돼 있나? 오케이. 주니어 트렌치라고 부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에코티 트렌치라고 하자.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뭐, 시니어 트렌치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시니어 트렌치를 사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이거 사는 사람을 주니어 사는 사람을 B라고 하고, C를 사는 사람, 에코티 트렌치를 사는 사람을 C라고 합시다. 자,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모기지로부터 있잖아요. 요 언더라인 에셋 풀에 해당되는 모기지 론으로부터 캐시플로우가 올 거예요. 캐시플로우 오게 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갑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캐시플로우가 워터폴 방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폭포수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그냥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프라이어티 위에서 좀 탑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되고 이게 맨 밑에 있는 맨 마지막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요 위에 있는 걸 사고 싶어 하면 위에 있는 걸 사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밑에 있는 걸 사고 싶어 하면 밑에 있는 걸 사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걸 사면 됩니다. 자, 각자가 보니까 쿠폰을 약속한 게 있죠. 요 130밀리언에 대해서는 쿠폰을 뭐 4% 줄게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니어 트렌치는 5.5%가 약속이 되어 있고, 얘는 5.5%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쿼티 트렌치는 쿠폰이라는 게 없어요. 에쿼티 트렌치는 돈이 남으면 가져갑니다. 이렇게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네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좀 넘겨보세요. Sequential Pay CMO.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CMO라고 말을 할 때는 이 Sequential Pay CMO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CMO입니다. Sequence를 하다는 거는 순차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뭔가 내려와요.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in a sequential pay CMO, when the asset cash flows are received, cash flows are first go to pay coupon yield.
이자를 먼저 줍니다. For each tranche in order of seniority from highest to lowest.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부터 시작해서 낮은 데까지 돈을 주는데 이자를 먼저 줘요. 그리고 any remaining cash flows are applied to the principal of most senior tranche first. 그리고 이 이자 주고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남은 돈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시니어 트렌치의 원금 130밀리언을 상환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when the principal is paid off on the senior tranche, 그리고 일단은 돈 올 때마다 있잖아요. 이런 이자들 줘요. 여기 이자 4% 주고 5% 주고 준다고요. 돈 남게 되면 그러면 요 원금 상환은 됐어요. 그러면 원금이 점점점 요 위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제 원금이 점점 줄어져서 이 원금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얘 원금을 상환하는 차례가 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청산이 다 끝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면 에쿼티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when the principal is paid off on the senior tranche, 그러니까 senior tranche의 원금이 다 상환이 되고 나면 this tranche is no longer entitled to any future cash flow. 이 tranche는 앞으로 돈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상환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future incoming cash flows are applied to the coupons of other tranches. 그 다른 트렌치에 이제 이자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현금 흐름은 and the remaining cash flows are applied to the principal of next most senior tranche. 그 다음 순위, 차순위에 해당되는 트렌치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또 쓰게 됩니다. 자, 밑에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그젬플 계산 한번 해봅시다. Calculating the principal payment for CMO senior tranche. 이거 별표 한번 할까요? 자, principal payment니까 원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시니어 트렌치에 맨 위에 있는 시니어 트렌치에 이번에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하게 됩니까? 계산해 보라는 얘기인데 sequence will pay CMO receive a payment once a year using the example in figure 2 how much principal would be paid down if for the senior tranche in the first year if the cash inflows total 9 million. 현금 흐름이 모두 얼마 온 거냐면 요 현금 흐름이 9밀리언이 온 거예요. 이 모기지로부터 9밀리언의 현금 흐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자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밑에 그 한번 계산된 걸 보시면 그 시니어 트렌치한테 일단은 130밀리언에 대한 이자 4%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니어 트렌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 줍니다. 쿠폰 5.5% 약속했으니까 50밀리언에 대한 걸 줍니다. 50밀리언에 대해서 5.5% 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에쿼티 트렌치는 없어요. 에쿼티 트렌치는 쿠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줄 게 없어요, 아직. 나중에 이 원금 다 상환하고 그때 남으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규모가 똑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이익 하나도 안 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모기지론을 가져올 때는 시장에서 200밀리언을 조달을 하게 되면 이때 가져오는 돈은 200밀리언보다 좀 더 액면가 기준으로 좀 더 높은 금액을 갖다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200이 아니고 205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디폴트가 하나도 안 나게 되면 나중에 얘도 뭔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거를 생각할 것 없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의 아주 베이직한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9밀리언을 받아서 시니어 트렌치에다가 5밀리언의 쿠폰을 주고 주니어 트렌치에다가 2.75밀리언의 쿠폰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1.05밀리언 남습니다. 이 1.05밀리언은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시니어 트렌치의 원금 130밀리언을 상환하는 데 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89페이지에 보시면 as the principal amount of a senior tranche is reduced 1.05만큼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원금이 130밀리언에서 그러면 so is its coupon payment 이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미상환된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거니까 1.05밀리언만큼을 상환하고 나면 그러면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서 extension and contraction risk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캐시플로우가 올 텐데 모기지론으로부터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이 캐시플로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미리 이제 스케줄드 돼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죠. 스케줄드 돼 있는 캐시플로우. 이자하고 원금이
스케줄에 따르면 이때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대출들은 보게 되면 원리금을 언제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 언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금 언제 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게 스케줄은 캐시플로우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언스케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캐시플로우 중에는. 언스케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스케줄이 없었던 캐시플로우입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언스케줄드 캐시플로우 하나는 미리 있잖아요. 원금이 조기 상환되는 거예요. 원래 원금 상환하려고 하게 되면 멀었는데 라고요. 근데 원금 상환에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돈 빌려간 사람이 미리 갚을 게 하고 갚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프리페이먼트. 그 다음에 언스케줄드 된 것 중에는 스케줄상에 보게 되면 와야 되는데도 안 오는 게 있어요. 이자하고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디폴트.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인슈어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생각할 게 없고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요 프리페이먼트 생각합니다. 프리페이먼트. 조기 상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때는요,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올 거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미래 현금이라는 게 스케줄되어 있는 캐시플로우는 그냥 모기지에 이 대출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금 상환이 날짜가 언제지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는요 추정을 해야죠. 추정. 이런 것들이 프리페이먼트는 디폴트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보니까 디폴트는 인슈어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겠고 프리페이먼트가 얼마가 오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쓰션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조기 상환이 평균적으로 되는 거야 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캐시플로우가 추정할 수가 있고 추정된 걸 기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래 내가 예상했던 프리페이먼트처럼 온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프리페이먼트 예상했던 것보다는 프리페이먼트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뒤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좀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페이먼트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가정을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어쓰션이 안 맞는 안 맞는 게 프리페이먼트가 너무 늦게 와요. 또는 굉장히 빨리 와요. 이런 식으로 too early. 조기 상환이 예상보다는 너무 빨리 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또는요, 조기 상환이 되긴 됐는데, 만기까지 가지 않고 조기화 상환하긴 했어요. 근데 좀 늦게 상환한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 이 프리페이먼트가 너무 빨리 오는 위험, 이런 거를 우리는 컨트랙션 리스크라고 합니다. 만기가 짧아져 버려요. 조기 상환이 막 엄청 빨리 오게 되면. 그 다음에 too late, 너무 늦게 오게 되면 조기 상환이 하긴 했어요. 뭐 한 6개월 만에 조기 상환할 줄 알았더니 한 1년 6개월 후에 조기 상환이 된 거죠. 만기는 3년짜리인데. 자, 이것도 조기 상환이 되긴 됐죠. 하지만 예상보다는 늦게 된 거예요. 이런 위험을 extension ris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출 풀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에 이거는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추정해야 되는 걸 밑에 있는 거 먼저 좀 많이 오거나 디폴트 나거나 추정해야 돼요. 인슈어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해요. 얘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가정을 해야지 언제 프리페이먼트가 얼마 올 거라고 조기 상환이 전혀 안 오진 않을 테니까. 근데 내가 가정했던 거하고 100% 맞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정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거나 좀 늦게 오거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빨리 오는 걸 우리는 컨트랙션 리스크가 만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조기 상환을 빨리 와버리게 되면 조기 상환이 늦게 오게 되면요 만기가 좀 길어지게 되죠. 유효 만기가. 그래서 이런 위험은 익스텐션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거기 189페이지에 Extension and Contraction Risk 볼게요. CMOs are structured based on mortgage prepayment assumption. 기본적으로 CMO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모기지에 대한 prepayment,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조기 상환할, 원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가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the price, yield, and the value of a CMO are calculated using these assumptions. 그래서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건데 그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런 시니어나 뭐 이런 트렌치를 들고 있으면 이런 CMO를 들고 있으면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추정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얘를 추정을 잘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프리페이먼트 조기 상환에 대한 가정을 잘 해야죠. 추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 가정이 이미 가만히 되어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시장에서 평가가 됩니다. 자,
However, 그런데 when prepayment vary from the calculated assumption, the number of coupon payment a particular tranche received before its principal is paid off may change.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프리페이먼트가 달라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받는 쿠폰을 갖다가 조계 상환이 미리 일어나게 되면 상환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 조계 상환이 빨리 오게 되면 뒤에 오는 쿠폰이 없어지게 될 거고, 조계 상환이 만약에 또 늦게 오게 되면 생각보다 쿠폰을 많이 받는 거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자를 많이 받는 거네. 자, 밑에서 extension risk가 볼게요. extension risk is defined as an increase in expected longevity for a particular tranche. extension risk는 이게 수명이 길어지는, 예상되는 수명이 길어지는 거다. 특정한 트렌치에. 언제 그런 거냐면 extension risk is most likely to occur when interest rise. 금리가 올라갈 때야. 자, 이거 보면 요 extension risk가 발생하는 이유는 when 조계 상환을 되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대출 이자보다 시장 금리가 아주 높아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계 상환할 일이 없죠. 반면에 그럼 컨트랙션 리스크는 조계 상환을 빨리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when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때는 컨트랙션 리스크가 발생하고 금리가 높아질 때는 익스텐션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if fewer mortgages than expected are refinanced, the CMO receive principal from mortgage payoff later than initially predicted, and it takes longer to pay off the principal of the highest tranche as well as the lowest tranche, lower tranches.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새롭게 자금을 조달해서 높은 금리로 빌린 걸 갚아버립시다 이렇게 할 텐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계 상환이 빨리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유효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대출의 유효 수명이. 컨트랙션 리스크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는 빨리 조계 상환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대출의 평균 수명이 확 줄어드는 위험을 컨트랙션 리스크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대출을 갖다가 조계 상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조계 상환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조계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순간 유효 수명, 대출의 유효 수명이 짧아지게 되겠죠. 자, 189페이지 중간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